저는 30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이면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서둘러 전철에 몸을 씻습니다. 늘 붐비는 출근길에서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또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러다 회사에 도착하면 컴퓨터를 켜고 같은 자리에 앉아 늘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퇴근길에 맥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방 안에서 TV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주말에도 별다른 일이 없을 땐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하루를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무채색 같은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제 삶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거나 멀리 이사를 갔고 주말마다 연락이 오던 모임도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나 스스로도 조금은 외롭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친한 동료가 제게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야. 성격도 착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은 어색한 인사만 주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팅은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괜히 긴장되는 거 있죠? 퇴근 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 차림에 말수가 적어 보이긴 했지만 웃을 때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렇게 전 그녀와 서로의 직장, 취미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대화는 무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매력을 느낀 건 아니었지만 딱히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약속이 끝날 무렵 그는 제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그런가 싶어 자연스럽게 동행을 허락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그는 가끔 제 말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별다른 사건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잘 들어갔냐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다음 주말에 저녁 괜찮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승낙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과묵하다고 소문난 제가 말을 이어가야 대화가 유지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그날 역시 평범한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그녀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집은 잘 들어갔어요? 오늘 얘기해주신 회사 문제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지는 질문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예의상 답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 이후부터 그녀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제가 사는 집 현관 앞에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료수와 과자 같은 간식거리나 혹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 처음에는 그가 챙겨주는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녀에게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저는 집 위치나 호수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은 지하철역에서 큰 도로까지만이었습니다. 제 건물까지는 함께 간 적이 없었고 골목은 복잡했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는 집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집 근처까지 같이 걸어갔는데 기억 안 나요? 그때 대충 기억해둔 거예요. 혹시 불편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기억만으로는 알아내기가 힘든 거리거든요. 건물 번호와 출입구 위치까지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건물은 똑같이 생긴 건물이 연이어 붙어 있고 집 호수 표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때부터 그녀에 대한 거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퇴근길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도 누군가 따라오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 앞 골목을 돌 때마다 혹시 뒤에서 발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나면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현관 앞에는 여전히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문 앞에 맞춰두고 간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물건들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관심의 표현일까? 아니면 경계해야 하는 상대인가? 분명한 건 제 사생활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연락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메시지가 와 있었고 출근길 전철 안에서도 계속 알림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제가 식당에 들어가는 시각에 맞춰서 연락이 왔고 퇴근 후에도 빈틈없이 메시지가 이어졌죠. 그러다 그녀에게 조금 늦게 답장하게 되면 곧바로 그녀는 바쁘구나.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메시지 뒤에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죠. 지금 어디예요?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구랑 밥 먹었어요? 처음엔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 알림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그녀가 화라도 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전 더 이상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연락을 조금씩 줄여야겠다고 마음을 먹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녀와 약속한 적도 없었고 제가 그 식당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우연이라도 마주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밥 먹을 줄 알고 와봤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수십 개의 식당이 있고 점심시간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책상에 앉아있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림자에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올 때조차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조차 불안했습니다. 전철 창밖에 비친 제 얼굴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베란다 쪽을 내다보니 창문 밖 골목길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제 집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꺼놓고 커튼을 닫고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집에 있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로부터 며칠 뒤 벌어졌습니다. 회사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니 현관문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들었죠? 그 아래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음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에는 미세하게 긁힌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한 스토킹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혹시 CCTV나 직접적인 위협의 증거가 있냐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저녁,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분명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습, 집에서 커튼을 젖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사를 하고 번호도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밤이면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시선을 느낄 때마다 저는 다시 커튼을 닫습니다. 소개팅이라는 평범한 만남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친절을 보여도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이 이제는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못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뭉툭했고 몸은 남들보다 부풀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교실에 앉아 있으면 웃음소리가 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시에 제 별명은 대왕빵 항아리였고 그 조롱은 오랫동안 제게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어른이니까 나도 달라질 수 있겠지.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라도 자신감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도 나가고 소개팅에도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스쳐가는 대상으로만 대했지 단 한 번도 제 모습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술자리가 길어지던 밤이었고 그는 제게 관심 있는 듯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에 취한 기운 때문인지 저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늦은 밤 도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서로가 말은 없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러다 우린 근처에 불이 켜져 있던 모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짧은 망설임 끝에 저는 그의 뒤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첫 하룻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흔한 번호조차 묻지 않았었죠. 저에게 그 밤은 특별했지만 그에게는 우연한 실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부끄러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저를 거절한 남자였던 그와 저를 조롱한 세상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음을 잡은 날부터 음식 대신 물만 마시며 몇 달 동안 버텼고 머리칼이 빠지고 손톱이 갈라지면서도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삼키며 밤마다 구토에 시달렸고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얼굴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형외과 문을 드나들며 눈을 고치고 코를 세우고 턱선을 갈아냈습니다. 수술실의 냄새와 붕대에 감긴 얼굴이 두려웠지만 거울 속 낯선 얼굴이 점점 완성될수록 제 안에 있던 증오는 더 짙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과거의 그 못난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마주친 그의 뒷모습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남자, 그날 이후 제 삶을 바꿔버린 남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손을 빌려 소개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그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무심한 얼굴과 그저 상대방을 스쳐가는 듯한 시선. 하지만 그는 제 얼굴을 보고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와 쾌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우연을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본 순간부터 어떻게든 만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했고 결국 그의 지인과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가가면 의심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마치 우연히 소개받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단계를 거쳐 마침내 지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팅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소개팅이라 생각했을 뿐 제가 과거에 그와 얽혀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앞에 앉게 되었고 저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는 일상, 회사 이야기, 사소한 농담. 저는 부드럽게 웃었고 그는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오래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조금 늦어지면 불안과 화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계속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랑 있어요? 그가 예전에 저를 잊었던 것처럼 이번엔 그가 저를 잊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 앞에 작은 선물을 두고 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관찰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음료수와 꽃을 보고 놀라워하는 표정을 상상하며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욕망은 더 커졌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그의 점심시간을 지켜보고 일부러 같은 공간에 나타났습니다. 그이는 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밥 먹을 줄 알고 와봤죠. 그가 당황하는 모습은 저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시당하던 그날과는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그의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지고 커튼이 젖히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집에 있죠? 그가 느끼는 공포는 저에게 복수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지만 제 손은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상자에 담아둔 사진과 메모를 두고 돌아서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전에 그와 보냈던 첫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시작된 짧은 인연. 그에게는 단순한 실수였겠지만 제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제 발목을 붙잡았고 결국 저는 칼을 쥔 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게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만으로도 제 복수는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끝내 무너진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를 맛보았다는 사실. 저는 30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이면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서둘러 전철에 몸을 씻습니다. 늘 붐비는 출근길에서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또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러다 회사에 도착하면 컴퓨터를 켜고 같은 자리에 앉아 늘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퇴근길에 맥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방 안에서 TV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주말에도 별다른 일이 없을 땐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하루를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무채색 같은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제 삶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거나 멀리 이사를 갔고 주말마다 연락이 오던 모임도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나 스스로도 조금은 외롭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친한 동료가 제게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야. 성격도 착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은 어색한 인사만 주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팅은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괜히 긴장되는 거 있죠? 퇴근 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 차림에 말수가 적어 보이긴 했지만 웃을 때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렇게 전 그녀와 서로의 직장, 취미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대화는 무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매력을 느낀 건 아니었지만 딱히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약속이 끝날 무렵 그는 제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그런가 싶어 자연스럽게 동행을 허락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그는 가끔 제 말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별다른 사건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잘 들어갔냐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다음 주말에 저녁 괜찮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승낙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과묵하다고 소문난 제가 말을 이어가야 대화가 유지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그날 역시 평범한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그녀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집은 잘 들어갔어요? 오늘 얘기해주신 회사 문제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지는 질문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예의상 답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 이후부터 그녀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제가 사는 집 현관 앞에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료수와 과자 같은 간식거리나 혹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 처음에는 그가 챙겨주는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녀에게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저는 집 위치나 호수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은 지하철역에서 큰 도로까지만이었습니다. 제 건물까지는 함께 간 적이 없었고 골목은 복잡했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는 집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집 근처까지 같이 걸어갔는데 기억 안 나요? 그때 대충 기억해둔 거예요. 혹시 불편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기억만으로는 알아내기가 힘든 거리거든요. 건물 번호와 출입구 위치까지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건물은 똑같이 생긴 건물이 연이어 붙어 있고 집 호수 표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때부터 그녀에 대한 거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퇴근길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도 누군가 따라오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 앞 골목을 돌 때마다 혹시 뒤에서 발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나면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현관 앞에는 여전히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문 앞에 맞춰두고 간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물건들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관심의 표현일까? 아니면 경계해야 하는 상대인가? 분명한 건 제 사생활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연락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메시지가 와 있었고 출근길 전철 안에서도 계속 알림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제가 식당에 들어가는 시각에 맞춰서 연락이 왔고 퇴근 후에도 빈틈없이 메시지가 이어졌죠. 그러다 그녀에게 조금 늦게 답장하게 되면 곧바로 그녀는 바쁘구나.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메시지 뒤에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죠. 지금 어디예요?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구랑 밥 먹었어요? 처음엔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 알림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그녀가 화라도 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전 더 이상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연락을 조금씩 줄여야겠다고 마음을 먹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녀와 약속한 적도 없었고 제가 그 식당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우연이라도 마주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밥 먹을 줄 알고 와봤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수십 개의 식당이 있고 점심시간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책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림자에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올 때조차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조차 불안했습니다. 전철 창밖에 비친 제 얼굴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베란다 쪽을 내다보니 창문 밖 골목길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제 집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꺼놓고 커튼을 닫고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집에 있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로부터 며칠 뒤 벌어졌습니다. 회사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니 현관문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들었죠? 그 아래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음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에는 미세하게 긁힌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한 스토킹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혹시 CCTV나 직접적인 위협의 증거가 있냐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저녁,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분명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습, 집에서 커튼을 젖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사를 하고 번호도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밤이면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시선을 느낄 때마다 저는 다시 커튼을 닫습니다. 소개팅이라는 평범한 만남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친절을 보여도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이 이제는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못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뭉툭했고 몸은 남들보다 부풀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교실에 앉아 있으면 웃음소리가 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시에 제 별명은 대왕빵 항아리였고 그 조롱은 오랫동안 제게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어른이니까 나도 달라질 수 있겠지.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라도 자신감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도 나가고 소개팅에도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스쳐가는 대상으로만 대했지 단 한 번도 제 모습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술자리가 길어지던 밤이었고 그는 제게 관심 있는 듯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에 취한 기운 때문인지 저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늦은 밤 도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서로가 말은 없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러다 우린 근처에 불이 켜져 있던 모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짧은 망설임 끝에
저는 그의 뒤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첫 하룻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흔한 번호조차 묻지 않았었죠. 저에게 그 밤은 특별했지만 그에게는 우연한 실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부끄러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저를 거절한 남자였던 그와 저를 조롱한 세상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음을 잡은 날부터 음식 대신 물만 마시며 몇 달 동안 버텼고 머리칼이 빠지고 손톱이 갈라지면서도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삼키며 밤마다 구토에 시달렸고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얼굴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형외과 문을 드나들며 눈을 고치고 코를 세우고 턱선을 갈아냈습니다. 수술실의 냄새와 붕대에 감긴 얼굴이 두려웠지만 거울 속 낯선 얼굴이 점점 완성될수록 제 안에 있던 증오는 더 짙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과거의 그 못난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마주친 그의 뒷모습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남자, 그날 이후 제 삶을 바꿔버린 남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손을 빌려 소개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그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무심한 얼굴과 그저 상대방을 스쳐가는 듯한 시선. 하지만 그는 제 얼굴을 보고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와 쾌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우연을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본 순간부터 어떻게든 만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했고 결국 그의 지인과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가가면 의심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마치 우연히 소개받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단계를 거쳐 마침내 지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팅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소개팅이라 생각했을 뿐 제가 과거에 그와 얽혀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앞에 앉게 되었고 저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는 일상, 회사 이야기, 사소한 농담. 저는 부드럽게 웃었고 그는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오래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조금 늦어지면 불안과 화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계속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랑 있어요? 그가 예전에 저를 잊었던 것처럼 이번엔 그가 저를 잊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 앞에 작은 선물을 두고 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관찰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음료수와 꽃을 보고 놀라워하는 표정을 상상하며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욕망은 더 커졌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그의 점심시간을 지켜보고 일부러 같은 공간에 나타났습니다. 그이는 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밥 먹을 줄 알고 와봤죠. 그가 당황하는 모습은 저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시당하던 그날과는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그의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지고 커튼이 젖히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집에 있죠? 그가 느끼는 공포는 저에게 복수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지만 제 손은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상자에 담아둔 사진과 메모를 두고 돌아서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전에 그와 보냈던 첫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시작된 짧은 인연. 그에게는 단순한 실수였겠지만 제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제 발목을 붙잡았고 결국 저는 칼을 쥔 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게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만으로도 제 복수는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끝내 무너진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를 맛보았다는 사실.